자,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주 말초적인 이슈만 갖고 방송할 수는 없어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돼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대선이나 이런 선거 나오신 후보들마다 국토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 임기 3개월도 안 돼서 지역 균형 발전 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뭐 이준석 문자 같은 거에 묻힌다니까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전남과 뭐 호남과 부산, 경남 쪽을 합쳐가지고 그걸 뭐라 그랬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네. 네. 메가리전 메가.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서울에 뿌리를 두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서울에서 그 고학력 대학을 나오면 나올수록 지역 균형 발전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도권 빗장 풀기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운영하는 핵심들이 지역 균형 발전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지역 내려가면요 군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이 기초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도권 중심 정책, 이 탄소 중심 정책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수도권 중심 정책.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정원을 늘리는 게 사실 불법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네. 요거를 억지로 늘리는 이런 식.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개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만 밀어붙이면 국가는 불균형하게 되고 그걸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강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자유, 뭐 그들이 말하는 원칙, 이게 늘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뭐 대우조선 그 하청노조 분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고, 결국에는 하는 얘기들 보면은 뭐 자기네 그 철학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대놓고 뒤통수를 친다거나 이런 것도 너무 비일비재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제일 심각하다 네. 보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이게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학교가 사라지게 됐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해법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현실 경찰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국가 미래 발전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 떨어지면 여가부 폐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흥청망청 재정, 타이트한 재정으로 건전성 회복이 목표다. 이 말 얼핏 들으면 야, 재정이 건전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은 다 알거든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흥청망청이라는 말 썼어요. 네. 이거 문재인 정부 저격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돈 많이 썼다 이거잖아.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50조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자, 흥청망청의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해가지고 들어가는 돈 1조 1,000억. 불필요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총리 대놓고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 용산 직무실 이전에 쓴 돈만 496억입니다. 이게 흥청망청이 아니면 뭡니까? 안 써도 될 돈을 네. 쓴 것이죠. 그러니까 더 흥청망청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코로나 이후에 나라별 국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이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우리는 홍남기를 비판하면서 너무 건전해서 화를 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국가부채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지금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즉 한국은 50% 정도 됩니다. 사실상 꼴찌예요. 국채 비율이 좋게 말하면 1등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꼴찌예요. 그만큼 국민한테 돈을 안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근혜 냄새가 난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김의겸 의원은 뭐 전두환식 정치다 이렇게도 비판했는데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왜냐면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특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 지금 가진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최소한 뭔가 노력을 해서 단어를 바꾸든가 아니면 진짜 생각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마저도 안 하는 게 정말 형편없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자칭 보수가 무능하다는 게 그 맞습니다. 민낯이 네.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국채 비율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하는 것, 부자들을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능한 사람은 빚은 필요할 때 내줘야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그냥 5년 동안 말아먹겠다는 소리인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어우 총리가 나와가지고 재정 건전성 회복이 목표라고 흥청망청 재정이라니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안 써갖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우린데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한덕수는 나이가 보기 진심일 것 같아요. 국채 비율이 한 50쯤 되면 진짜로 흥청망청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의 이런 생각이 형성되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사실 한덕수 총리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지향적이고 좀 스마트한 총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이 감세와 관련한 생각은 사실은 과거 생각이죠. 80년대 레이건 시대. 예. 그렇죠. 예, 그때식 사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만 해도 바이든이 큰 정부, 그 다음에 부자 증세 이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참, 뭐, 이야기 계속하면 진행시켜 볼게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또 하태경 말처럼 대통령실이 너무 거칠어. 자분자분 국민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윤석열이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맞으니까 밀어붙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나쁜 가장들이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버럭버럭 화만 내는 분들이 있죠. 찔리시는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 몇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딱 그게 윤석열이지만. 예, 이상민 장관이 이게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판 하나회, 쿠데타 이런 식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저 비유가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하나회와 비유하고 12.12에 비유하고 쿠데타라고 해놓고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박주민 의원이 이게 내란 뭘 보고 내란이라고 했냐? 내란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쿠데타라고 했다지. 반대 말을. 그걸 비교를 아까 해드렸어요. 뭐가 다른지를. 그러니까요. 쿠데타가 훨씬 심한 개념이죠. 요거는 좀 친이 쿠데타에 가깝죠. 지금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라고 하는 순간 아 정말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부활하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게 있어요. 갈라치기라는데 정말 사악하더라고. 경찰의 3%가 경찰대 출신인데 그 경찰대 출신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요. 근데 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일반 평경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특정 출신이라고 얘기한 것을 경찰대를 출신. 지목한 거다. 3%에.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라고 이분이 이명박 때 법제처장입니다. 유명한 보수 인사 아니에요? 네, 경실련 출신인데. 네, 이분이 예. 아마 이분이 주도해서 그 관습적 헌법의 수도 네, 뭐 네. 그분이잖아요. 이분이 시행령 경찰국 신설은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이다.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요.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맡길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주지도 않고 통째로 정하라는 식으로 떠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석형 같은 보수 인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위헌인데 왜 밀어붙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비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또 보수 쪽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면 야당과 합의해 정부 조직법을 고치고 해라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참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시행령 독재. 나라 네. 난리 났겠죠. 네. 실제로 지금 최대한 그 언론이 우호적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5시 50분 기준으로 국민 그 동의 청원이 15만 명 돌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본인들이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4대 권력기관 뭐 검찰, 경찰, 국정원, 뭐 국세청 이런 데 틀어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사실상의 독재를 하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역풍 맞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국민들 너무 우습게 한다 생각이 희한하죠. 듭니다. 이게 영원한 권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네. 무조건 장악하고 보는 거야. 자기들 마음이 급한 거죠. 나쁜 짓을 하려고 보니 자기 반대파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과 원칙은 개풀? 식빵? 근데 그 말을 돌려줘야죠. 대선 때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윤석열 후보가 5년밖에 안 되는 권력. 네, 겁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지 맞죠.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1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했어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복원하겠다래요. 그럼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한 것은 어찌 됩니까? 아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은 복원하면서 또 경찰은 장악하겠다 그러고 이게 일단 뭔가 앞뒤도 안 맞고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속해 있던 집단에 좀 불이익이 되더라도 나라를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엔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임은정 검사가 책 냈죠 이번에. 네. 네. 책 내서 그 인터뷰 많이 하던데 했던 얘기 그거예요. 새로운 총장은 한동훈 장관의 바지 노릇 더러워서 못한다는 말이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검의 대변인까지 다 임명해놨어. 어저께 분명히 한동훈은 박범계 의원한테 거짓말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총장 패싱했다고. 패싱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의견이 맞을 경우에 윤석열 초반 총장할 때는 윤석열이 한 인사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만나서 협의하고 윤석열의 뜻을 거의 안 받아줬죠. 협의라는 과정을 안 거쳤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안 거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다. 예, 이걸 협의 안 했다라고 살짝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 아쉬웠던 건 새날에서도 많이 그 이렇게 비판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자기의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굉장히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시뮬레이션 돌려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 답변이었을 거라 보고 거기에 맞게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지적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앞으로 대정부 질문이 계속 됩니다. 대정부 질문이 계속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쓰는 트릭 그게 섞어서 본질을 이기 트릭이거든요. 네. 예, 그 트릭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쪼개서 팩트로 묻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조근조근 패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좀 그런 걸 물어서 본질을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 대정부 질문 어제 얘기 많이 나누셨을 텐데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장에게 그럼 인사권이 있다는 건가? 왜 인사권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인사혁신처가 위임한다고 말하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오히려 인사혁신처의 일부가 위임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트릭을 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숨겨진 1cm를 누군가 찾아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숨길 거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패밀리식 국정운영, 소위 아가페식 국정운영을 하고 싶은데 국회에 나와서 우리 아가페로 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막 복잡한 법조문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헷갈리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인사를 그렇게 책임졌다면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예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실 네. 검증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현황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인사 검증도 안 돼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몰라. 이따가 이제 이준석 이야기할 때 권성동 문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이 상황 자체는 그걸 견제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혼자 덕주하는 분위기로 가면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 과거의 시스템이 뭔가 지금 도모하는 것에 걸기적거린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만 영부인 지원실로 이름을 바꿔서라도 공식화시켜라. 네.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근데 공식화시켰을 때 그 공식화시킨 예산 있잖아요. 그거 다 운영위에서 드러나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시켜야 돼요. 이름을 바꾸시죠, 뭐. 민정수석실이 좀 이상하면. 뭐 조국 수석실 이런 식으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실제로 국가 시스템 붕괴 단적인 애가 이번에 용산으로 옮기면서 공사를 계속 수익이 했겠잖아요. 네. 그 내역이 비공개예요. 그게 붕괴예요. 그게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 몇백만 원짜리 공사도 다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전용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으로 60억인가 들여서 저기 사저지었다고 거짓말을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저는 본인이 지은 사저는 자기 돈 들어간 거고 경호처 건물만 새로 지은 거거든요. 국가 예산으로.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아방공이라고 또 그래.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저렇다니까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게 맞죠. 고발하는 게. 현금 치료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봅니다.